오늘은 이제 제 강의를 들러오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이 가장 많고 아예 꼬맹이들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처음 시작하고 싶은 거는 고교학점제라는 걸로 시작을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 중학생 친구들한테 가장 핫하게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들이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시스템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 핵심이 고교학점제인데 고교학점제 쉽게 설명드리면은 대학교처럼 바뀌는 거예요. 고등학생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등수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A, B, C 그레이드로 해가지고 절대평가를 하는 거죠. 상대평가가 아니라 얘는 통과했어? 통과하지 않았어? 정도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총 들은 학점을 합해서 그게 일정 학점이 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지금 고교학점제입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대학생들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 이거 시행을 하면은 될까? 가능할까? 근데 이렇게 바뀌는 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왜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면 이해가 좀 잘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수업을 받는데 그 수업이 만들어진 거는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공장에서 일을 할 친구들을 키우기 위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랑 산업혁명이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테일러리즘이라든가 코디즘 학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사람들이 필요한 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학교도 표준화되고 분업화되고 하면서 과목도 나눠지고 하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진행된 게 이제 손다이크라는 이제 미국 사람인데 심리학자 겸 교육자입니다.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이런 표준화 분업화를 하면 좋아. 여기서 조금 더 나눠가지고 평균이 있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잘하는 친구, 조금 더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더 좋겠다. 이걸 향해서 교육의 목표를 삼아야겠다라는 거를 주장합니다.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그때부터 바뀌어요.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 전문가가 각 분야에서 아주 최고의 기술을, 그러니까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이 산업사회가 굉장히 잘 굴러가겠구나. 우리나라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학교 교육을 시키고 지금 뭐 서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학교별로 이렇게 계급이 나눠지는 벌써 200년 전문가 시대로만 보면 100년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될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현재 5천만 인구 정도 되는데요. 가장 인구가 많은 출생연도 1971년생입니다. 그게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91만 명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점점 인구가 좀 줄어들어서 여기 46만 명이라고 적어놓은 게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들입니다. 인구가 반토막이 나는데 30년이 걸렸어요. 작년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이에요. 30년 걸려서 반토막이 났는데 반토막 난 거가 10년 만에 다시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아마도 올해나 내년쯤에는 인구가 20만 명이 붕괴될 거라고 다들 전문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아까 같은 그런 이제 경쟁사회,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잘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1970년대, 80년대 이때 막 저희들이 경제성장을 막 하고 있을 때 인구가 충분히 많아가지고 노동력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 사람들 중에 골라서 써서 우수한 사람들을 배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최고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봐요. 지금도 그게 똑같이 유효하냐?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지금은 별로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정확히 한 20년만 지나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키워내고 경쟁을 통해서 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더 중요한 거는 이 20만 명 되는 친구들이 다 너무너무 소중한 자원들이니까 이 자원들을 다 골고루 적재적소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전 세계가 다 저희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혁명들이 쭉 있었는데
이 혁명들을 거치면서 일자리가 없어진 것도 되게 많이 있지만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사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3차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직업들이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걸 충분히 사람들이 커버를 했습니다. 다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산업들이기 때문에. 근데 AI는 그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AI에 관련된 직종들이 많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없어지는 직업이 절대적으로 많아질 거거든요. 기존에 학교에서 하고 있는 지식 교육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냐?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고교학점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서는 절대로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사회가 될 수 없다. 경쟁력 있는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거는 나라가 이제 저희가 이제 겨우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는데 이제 후퇴를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21년 기사입니다. 21년. 그러니까 진화나 A의 챗봇, 콜센터 상담사 일자리 뺐을 수도. 그래서 21년 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21년에 예상했던 것들이 그대로 지금 다 현실로 일어났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일자리 어떤 게 생길 거다, 뭐 어떤 게 없어질 거다, 뭐 이런 것들은 표로 많이 보실 텐데 한마디로 단순 노동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 문제. 그렇다고 뭐 고급 그 직업들은 안 없어질 거냐?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으로 꼽는 게 의사, 변호사들을 지금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의사, 변호사들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진단하는 거, 이거는 저희가 증상을 보고 통계적으로 이건 무슨 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의사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왓슨 같은 그런 이제 진단 봇을 병원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걸로 시간이나 효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올리고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급 직업이라고 전혀 안전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일을 시키는 사람하고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뭐 이 구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키는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경제적인 소득을 얻고 그냥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이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얘가 이제 AI로 대체가 되면은 시키는 일을 한 사람들은 AI나 로봇으로 얼추 대체가 많이 될 겁니다. 뭐 당장 그렇진 않을 거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년이면은 꽤나 많은 직업들이 다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이제 직원을 뽑으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면대면으로 하는 그런 이제 기계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직원들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테지만 되게 제한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AI 시대에서는 이게 더 극명하게 갈릴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여기 속할 거냐, 저기 속할 거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냐, 일을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냐. 사실 이거는 제가 오늘 자녀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들한테도 해당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도 합니다. 앞으로 100세 그리고 저희 자녀는 뭐 120대 이렇게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 경제적인 이득과 그 다음에 의미를 찾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봤을 때 제가 생각한 답은 폴리메스라는 거예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저희한테는 화가, 조각가 뭐 이런 걸로 유명을 하긴 하지만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냈던 사람이거든요. 건축가이기도 했고 군사 전문가이기도 했고 도시계획자이기도 했고 실제로 자기 칼싸움도 되게 잘했고 그래서 두루두루 뭐든지 잘하는 그런 괴테 하면 저희가 가장 잘 아는 거는 뭐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다.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괴테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당시 괴테는 생물학자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었어요. 생물학자뿐만 아니라 치과, 보정하는 거, 뭐 이런 거 특허도 내고 뭐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정리학교, 유배를 가서 거기서 책을 한 200권 정도 쓰죠. 근데 한 분야의 책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그 분야에 아울러가지고 책을 엄청나게 씁니다. 폴리메스 하면은 그냥 천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세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제 근대 아까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실 폴리메스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폴리메스가 많을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폴리메스적 교육을 받았고 왜냐하면 이때는 학교라는 게 없으니까 보통 가정교사를 들여서 공부를 시키거나
그냥 이 사람한테 배우고 나서 다 배웠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가고 이런 식으로 도제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지식의 양이 지금보다 현저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식의 양이 이때보다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지식을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충분히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배울 수 있으니까 폴리메스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나서 사람들을 이제 표준화시켜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 같은 천재가 되어야 된다. 이건 타고난 것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폴리메스적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지식 내지는 지혜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머릿속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냐면 이제 파란색 점을 노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지식의 뭉탱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각 노드가 연결되는 링크에서 지식이 발현되고 머릿속에서는 이제 작동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새로운 지식이나 산업을 만났다. 그러면 이게 서로 각 노드별로 각각 또 링크가 생기면서 이렇게 링크가 계속 확장이 돼요. 링크가 많을수록 저희가 지식을 많이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지혜를 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링크가 많아지려면은 노드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게 많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희 세계는 복잡계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백산수를 만들었어요. 이걸 생산을 했어요. 얘를 홍보하고 싶으면 홍보하는 방법이 되게 단순했어요. 그래서 TV나 신문이 게이트키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전부 다 온라인화 됐잖아요. 방송이나 아니면 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얘를 여러분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아졌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겠다 아니면 그걸 발현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과거만큼 제한이 거의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제가 한 영역의 10% 정도의 수준으로 일을 잘해요.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10%의 삶은 아닐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 그 다음에 시키는 일을 한 사람으로 구분을 해봤을 때 10% 안에만 속하면은 분명히 저는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여기서 폴리메스적 태도 그 다음에 그거를 좀 가져다 붙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영역의 10%가 아니라 두 영역의 10%라고 이렇게 해보면 거기 교점이 하나 생기잖아요. 요 두 영역의 교점 그러면은 복합된 영역이 있죠. 요 영역에서는 1%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두 영역만 합쳐도 그래요. 근데 이게 3개로 늘어나면은 0.1%가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근데 굉장히 1%까지는 아니고 한 10% 정도를 잘 그려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해요. 유튜브를 하는데 100만 유튜버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한 10% 정도 해요. 근데 이거를 그림 그리는 거랑 합치면 유튜브를 하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유튜버가 돼요. 그러면은 유튜버 중에서도 상위 그 그림 그리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죠. 제가 그림 그리는 캐릭터를 굿즈화 시켜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파는데 그 온라인으로 파는 능력이 다른 사람 하는 거보다 상위 한 10% 정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요 3개를 섞으면 오른쪽 같은 그림이 만들어져요. 저는 사람들한테 그림 그리는 유튜버로 알리고 거기서 굿즈를 만들어가지고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는 거예요. 요 3가지 능력이 합쳐지면 저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예를 든 폴리메스적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충분히 지금은 사회적으로 그런 기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 그리고 내가 그걸 발현시킬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있으니 이렇게 세 분야에서 10%를 각각 해가지고 그 교점 부분 영역을 나의 경쟁력으로 삼으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저는 폴리메스적 태도, 그다음 폴리메스적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시너지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시너지보다 조금 더 적합한 단어가 통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뭔가를 합쳐가지고 1 더하기 1은 2 이상이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지수호흡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통합하고 그걸 바탕으로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게 통섭입니다. 단순히 내가 한 분야에서 특별하게 잘하는 어떤 사람이 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은 더 경쟁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폴리메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폴리메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저는 폴리메스 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요. 사실은 우리는 전부 다 폴리메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오즈의 마법사 다 읽어보셨죠?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요. 여행하던 중에 세 친구를 만나죠. 양철나무꾼,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호수아비 이렇게 세 친구를 만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세 친구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우주의 마법사를 찾아가요. 근데 이미 사실 이 친구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용기도 가지고 있었고 지혜도 가지고 있었고 따뜻한 마음도 다 가지고 있었죠. 사실 저희 안에는 이런 게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그다음에 개발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뭘 잘해, 나는 뭘 좋아해 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너 뭐 잘해? 그러면은 저 뭐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저 뭐 좋아해요 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옆에서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내가 더 개발을 할 수 있고. 아주 유명한 다스사람입니다. 혹시 이 분들의 대학교 전공이 뭔지 아세요? 한 번씩 말씀드리면 답스는 철학을 했습니다. 중퇴했어요. 빌게이츠는 법학을 1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공학을 2전공을 했어요. 역시 중퇴했습니다. 저커버그 심리학입니다. 역시 중퇴했어요. 자, 하버드 다 중퇴했습니다. 자, 마위는 영어가 전공입니다. 마위는 원래 의학하고 심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다 하나같이 자기가 업적을 낸 분야랑 전혀 다른 전공을 사실 했죠. 그래서 저희가 전공의 함정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꼭 자기가 어떤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되게 다친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게 그러니까 전공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이라는 거는 전문가가 되는 건데 전문가로는 지금은 이제 AI가 전문가를 다 대체할 거기 때문에 의미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뭐든지 사실 해낼 수 있다. 그런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직장에 대한 개념이 아주 강했습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다녀. 그리고 거기 이제 퇴직할 때까지 다닐 거야. 라는 거에서 요즘 그냥 직업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죠. 내가 개발자면 회사는 옮길지언정 개발자로 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직업에서도 한 가지 직업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나의 일로 바뀝니다. 그러면 폴리메스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폴리메스가 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폴리메스가 되는 게 아니고 폴리메스를 발견을 하는 거다.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되게 유명한 어록들을 되게 많이 남겼거든요.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를 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천재다. 하지만 당신이 나무를 오르는 능력으로 물고기를 판단하며 물고기는 한평생 자신이 바보라고 믿으며 살 것이다. 특히 이제 그 산업사회에 만들어진 학교 교육이 아이들의 평균을 내고 그 평균보다 잘했냐 못했냐로 가르기를 하죠. 근데 이 평균을 낼 때 기준은 오직 인지 능력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봤느냐 못 봤느냐. 그 시험이라는 거는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담고 있냐, 그 다음에 답을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금은 중인 거예요.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까지는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담겨져 있느냐로 그걸 평가하고 줄을 세우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근데 지금은 질문에 답을 하는 거는 AI가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질문 자체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계속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잘하는가,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등등 질문을 하는 사람이 지금 훨씬 더 유효하죠. 근데 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답만 잘 찾아내면은 그걸 오케이. 그게 인지 능력으로 줄 세우기예요. 그게 평균을 내는데 평균에서 더 뛰어난 친구들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죠. 해리포터에서 도비한테 자유를 줌으로써 그동안은 이렇게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도비한테 자유를 주면서 도비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막 발휘해가지고 해리포터를 구해주고 막 하잖아요. 저희들 아이한테 자유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제 저의 방법인데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질문하는 방법을 키워줄 거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왜 그래?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육하 원칙에 있는 6가지 질문을 보통 많이 해가지고 제가 많이 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하는 게 신통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질문력을 올리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건 요거예요. What if? 만약에 뭐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랑 관계된 거니까. 그리고 이게 재밌어요. 나라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랬을 때 그건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같이 하면은 진짜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What if라는 질문이 되게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서 친구들한테 그다음 저희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아인슈타인의 2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기를 기대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어제랑 오늘이 똑같은 사람한테 내일이 다를까? 저희도 그렇고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또 대입을 해보면 아이들이 200년 전 학교 교육을 계속 받고 있고 답을 잘하는 친구들로 성장을 했는데 그런 배움을 받았는데 어느 날 미래의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질문을 잘하는 아이가 갑자기 될까요? 그 친구들이 남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제랑 내가 달라야 돼요. 어제랑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미래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책을 읽고 계속해서 뭔가 인풋을 계속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생활하고 살 수 있겠지만 저는 욕심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나은 것들을 저한테 줘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게 멘토를 두는 겁니다. 근데 적당한 멘토가 없어. 그럴 기회가 없어. 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대안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독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접 경험의 끝판왕이죠. 독서에 관해서는 워낙 좋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강조는 하지 않을게요. 더. 그래서 AI 시대에 어떤 직업이 유망하니까 이런 직업을 선택하세요. 아니면은 이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저는 미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내가 학습 능력,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거를 배울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미래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사실 있었어요. 퇴사를 했을 때만 해도 내가 시간적으로 잘 이렇게 써야지 뭐 이런 건 되게 좋았지만 어떻게 살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하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어떤 새로운 것이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다음 내가 새로운 걸 학습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새로운 게 등장을 하면 오히려 좋아. 왜냐면은 내가 10% 빨리 학습을 해가지고 새로운 10%를 또 만들면 그걸 또 융합시켜서 완전히 또 다른 영역에서의 독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영역이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아요. 흥분되고 기대되고 막 해요. 그리고 그 학습 능력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읽고 쓰는 거예요. 읽고 쓰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과거의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 미래의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초능력이 있다면 되게 좋으실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이 능력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독서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아마 오신 분들이 나중에 자녀가 생기시면 독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거를 사실 궁금해 하실 텐데 이거는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강연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독서를 왜 합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 아주 근원적인 사실 질문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What I am 하고 What I have 요거의 구별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보통 집중하는 거는 후자입니다. What I have 내가 뭘 갖고 있지? 그게 지식 자체일 수도 있고 뭐 돈일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What I have가 갈수록 의미가 좀 퇴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경쟁력이 점점 없어지니까 내가 지식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 AI가 전부 다 무너뜨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시대가 계속 변하니까 없어질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냐인 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선호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다이 M을 우리말로 다시 표현을 하면 선호라고 얘기를 해요. 선호. 되게 쉬운 단어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그러고 싶은 거, 이거예요. 일을 시키는 사람은 자기 선호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난 이걸 하고 싶으니까 이걸 해야겠어.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내 선호랑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해요. 시키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한테 뭘 시켜주길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하는 거를 자연스럽고 편하게 받아들여요. 왜냐면 사실 화다이하고 여기는 쓰진 않았지만 가장 연결되어 있는 것이 책임이거든요. 책임. 내가 책임을 질 것이냐 지지 않을 것이냐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쉬운 얘기 같지만 되게 무거운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 화다이 M을 내가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선호하는 걸 찾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지는 못하니까요. 책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영화, 만화, 게임에서도 영감 같은 걸 많이 얻을 수 있지 않나? 선호 이런 거 영화 봤는데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막 감동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양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영화보다 만화 이런 것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책이 있고 그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감동은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서랑 비교가 사실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충분히 보고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느껴요. 하지만 책이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책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을까요? 책을 잘 읽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을까요? 제가 찾은 유일한 답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제 책에서 쓴 내용인데요. 부모가 읽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읽지 않고 아이들한테만 읽으라고 하는 거는 되게 위선적인 것 같아요. 독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하는 거의 모든 행동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부모가 핸드폰을 막 하면서 넌 핸드폰 하지 마 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친말을 쓰면서 넌 거친말 쓰지 마 라고 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봐요.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하시지만 집에 오면은 핸드폰을 일단 한 자리에 전부 다 놔두고 핸드폰을 쓰진 않아요. 그리고 책을 같이 읽어요. 그리고 TV가 없어요. 거실에는 다 책장만 있고 TV를 저희가 보지 않으니까 저희 아내랑 보지 않으니까 당연히 아이들도 보지는 않아요. 당연히 보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족 독서가 되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하고 제일 먼저 이제 책 읽기 시작한 거는 아이가 이제 3살 이 정도 됐을 때니까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을 때부터 주구장창 읽어줬어요. 읽어주면서 읽기를 시작했고 첫째 같은 경우는 유별나게 책을 많이 읽는 친구로 친구들한테 인식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사실 둘째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둘째는 책을 안 읽어줬어요. 안 읽어줘서 당연히도 책을 안 읽는 친구로 성장을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집에 있는 전자기기는 다 치우고 이 친구가 텍스트를 그냥 처음부터 잘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한 방법은 잡지를 드렸어요. 잡지. 그러니까 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책을 잘 읽어요. 그래서 집안 자체가 책을 읽는 분위기가 환경이 돼야지 아이들도 읽는다. 이게 너무 사실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그래서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책을 읽어야 된다. 읽다 보면은 사실 이제 많이 바뀝니다. 사실 제가 책을 쓴 가장 큰 이유는 제목에는 아이들 얘기를 쓰긴 했지만 책을 읽고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저 자신이거든요. 자식을 핑계로 부모도 책을 읽어 라고 권유는 하지만 사실 책을 읽으면은 부모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변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게 제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경험했고 그걸 나누려고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책이건 적어도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야지 아이들한테 너도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 라고 간단하게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책만 많이 읽으면 될까요? 문학을 많이 읽혀야 되나요? 비문학을 많이 읽혀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사실 많이 하세요. 저는 독후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읽어도 그 책을 그냥 막된 표현으로 씹어먹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저희들도 책을 읽으면 보통 일주일이면 내용을 싹 까먹어요. 근데 독후 활동을 어떤 형식으로든 하게 되면은 적어도 한 줄 정도는 저한테 남아요. 딱 그거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리뷰, 그러니까 텍스트로 쓰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설명문으로 써도 좋고, 그냥 일기형식으로 써도 좋고, 그냥 한 줄만 써도 좋고, 어떤 식으로든지 리뷰를 남기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 적어도 한 줄 그냥 내 마음속에 남겨두기 위해서. 독후 활동이 왜 중요하냐면 피라미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가 공부라는 거를 해보면은 내 머릿속에 남는 확률,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듣기만 해서는 내 5%밖에 기억을 못해요. 사실 이것도 거의 금방 없어지고요. 읽기,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거보다 좀 낫고요. 그 다음에 시청각,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강의하는 걸 들으면 그것보다 조금 낫고요. 시범 강의를 보여요.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막 해가지고 보이면은 훨씬 나아요. 근데 이거는 수동적인 학습이에요.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강의를 제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아이들 학습 방법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칠판 놔두고 너가 설명해봐. 그러면은 저 앉혀놓고 주저리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확실히 알아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그러면 내가 알았던 것 같은데 모르네? 그럼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식으로 말로 설명하는 게 가장 학습 효과가 높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독후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독후감을 쓰라 그러면 안 써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가 5학년 때 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고 저랑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둘이 하다 보니까 아빠와 아들 관계니까 얘가 형식이 안 갖춰져 있어서 그냥 흐지부지 되거나 대충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랑 아주 친한 친구를 한 명 꼬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저희 집으로 불러가지고 셋이 앉아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형식을 좀 갖춘 거죠. 책을 읽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기 전에 독후감 한 줄이라도 써가지고 가져오면은 난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퀴즈도 내고 답이 없는 문제도 내고 하면서 1시간 동안 그냥 이런저런 얘기, 잡담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중간중간에 계속 던지죠. 이 층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너희들은 생각은 어때? 이러면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발전이 돼서 지금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형식이 됐는데, 책에 대해서 계속 아이들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아이들이 먼저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퀴즈를 내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 책 내용에 있는 거를 퀴즈 형식으로 당연히 아이들이 맞출 정도의 아주 쉬운 문제. 모르면 안 돼요. 맞춰야지 기분이 좋으니까. 정답이 없는 질문들을 해요. 너 생각은 어때? 요즘 이런 거 같은데? 얘는 만약에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도의 질문을 하면은 책에 대해서 당연히 핑퐁핑퐁이 좀 돼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대답하기 싫어한다. 그러면 대답해야지만 해가지고 압박을 주면 안 돼요. 그냥 거기서 끝내면 돼요. 왜냐면은 이 책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아이들이 생각할 만큼 자극을 못 줬기 때문에 그냥 그건 버리고 그 다음 책은 많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을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그거를 조금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제 퀴즈를 내고 이제 정답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올려드리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가장 좋은 거는 아이들하고 똑같은 책을 같이 읽는 거거든요. 같이 읽고 다 읽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어. 엄마 같으면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식의 독후 활동을 끊임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I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AI를 이길 수 있는, AI랑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는 공감 능력, 하나는 창의력,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AI는 사실 시키는 일은 굉장히 잘해요. 질문을 던지면 질문에 대한 답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요. 어떤 사람들보다 잘 찾아내요. 근데 얘네들은 다른 사람한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걸 전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을 키우고, 약간 공감 능력이라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연민 같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하니까 내가 이런 걸 만들어 볼까? 라는 게 이제 연결되는 건데, 공감 능력을 키울 때는 단연 문학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치잖아요. 가치. 그러니까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게 윤리적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는 단연 문학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창의력적인 측면에서는 비문학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만들 수는 없어요. 내가 적당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서 창의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얻는 데서는 비문학이 되게 좋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소설만 읽어요. 저는 그냥 둡니다. 근데 문학을, 저는 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특히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조금 공감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특히 이제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너무 이제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비문학은 당연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나 이런 거, 지문 같은 걸 읽을 때 이제 문학보다는 비문학 영역이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문학도 읽어봐야지 사실 읽거든요. 그래서 문학, 비문학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둘 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세 줄로 요약하면은 이래요. 첫 번째,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그냥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정도겠지라고 하지만 진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다른 사람하고 좀 차별되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폴리메스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한 분야에 목매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내가 선호하는 것을 찾고 거기에서 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걸 융합시킬 수 있는 것을 하면 분명히 변화된 시대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요까지가 서두에 말씀드린 고교학 전제랑 연결된 거예요. 평균에서 더 잘하는 친구들, 이거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것을 개개인 맞춤형으로 키워내겠어 라는 게 고교학 전쟁의 취지예요.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폴리메스적 태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찾아나가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폴리메스적 태도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잘 찾아가려면 독서가 되게 중요한데, 그 독서를 아이들한테 잘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부모가 독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저의 결론입니다. 그 한국공익광고협의회에서 만든 포스터예요. 보통 나비 효과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비가 한번 펄럭하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영향이 있다라는 게 나비 효과인데, 독서 효과라는 걸로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독서가 가지는 나비 효과는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향으로 바뀔지 나쁜 방향으로 바뀔지가 아니라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책을 많이 읽으시고 잘 읽으시겠지만 이 독서 효과를 받으셔서 더 행복한, 그리고 내가 앞으로 미래가 두렵지 않은 그런 분들로 잘 살아가시기를